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세 번째 출석을 했는데요. 조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민생 위기를 언급하고 또 자신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입장문에 유검 무죄 또 이제 무검 유죄를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그 입장문 표명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역시 또 이번에도 어떤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 전체를 뭐 어떤 자신을 탄압하고 있는 이런 조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좀 여전히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쨌든 소환에 응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만은 뭐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처세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수사에서는 또 묵비권으로 일관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묵비권이야 뭐 개인의 보장된 방어권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뭐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왕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셨다면 거기에서 묵비권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뭔가 말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또 적극 검찰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모습이 더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소환에 응하시는 자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런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묵비권으로 인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수사에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든 아니면 구두로 하든 하물며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피고인의 당연한 방어권이라 그것 자체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되려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김건희 여사의 경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한번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불응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야당 당대표로서 사실 민생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피고인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를 짚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사실 뭐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주가 조작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작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그것이 혹시 김건희 여사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뭔가 판단을 어려워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여튼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곽상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던 50억 퇴직금, 그것이 곽상도 의원이 받은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네. 근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급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50억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도 더 많이 받은 형국인데 그것이 곽상도 의원과 전혀 무관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여서 근데 곽상도 의원이 또 검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계 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검사 출신이면 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여당에서도 좀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민주당 측에서 과도한 검사의 수사다, 검찰 측의 과도한 수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혐의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곽상도 의원 아드님에 대한 이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 혐의점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억 퇴직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금액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수사를 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물로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결국 대장동 일당이라는 사람들은 토건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어떤 건축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 이런 대가성이 결국에 성립을 하는 것인데 뭐 곽상도 의원이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검찰이 좀 더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 뭐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줬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곽상도 의원은 사실 화천대유 이 팀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은행이 여기서 원래 발 빼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연결시킨 게 곽상도 의원이라는 혐의이거든요. 만약에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 일당에게 충분한 이익을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대장동 사건에서 웬만한 물증 증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정영학 회계사의 이제 녹취록인데 네. 거기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병채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한다. 병채 아버지의 돈을 또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야를 떠나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천하람 후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김용태, 허은하 의원 등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반면에 그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자 이렇게 엇갈린 성적표 받은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당 책임당원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젊은 층 특히 20대, 30대 이제 책임당원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당이 이제 전통적으로 20대, 30대에게는 원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전체 비중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 명부를 작성할 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20, 30대 책임당원이 20%를 넘는 저희 당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30%까지 나왔었거든요. 얘기 나오던데. 30%까지는 안 되는데 20%를 넘는 건 이제 네. 합쳐서 20, 30대 합쳐서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희 당원들의 어떤 투표 성향과는 다른 새로운 당원층이 상당 부분 생겼기 때문에 뭐 이런 이변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들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 저희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출마하는 후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떤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이준석계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마저도 기존에 이제 지지했던 후보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겪는 것을 보고 뭐 여기에 대한 지지세가 결국 좀 반감으로 오히려 상대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짐작컨대는 하나는 어쨌건 친이준석계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이 꽤 인지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국 차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면에서 뭐 박성중 의원이나 이용 의원, 뭐 이만희 등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에서 좀 낮지 않았나. 특히 컷오프 같은 경우는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친윤계의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경우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사실 최고위원 후보까지는 그것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선거인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남권이 대폭 줄고 수도권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리고 84만 명에 가까운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을 했습니다. 정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재작년에 그 전당대회 이후에 50만 명 표심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기성의 당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측이 다수의 예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대선에 기존에 저희가 보수 정당으로서 냈던 정책들 말고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어떤 젠더 이슈라든가 공정에 관한 이슈라든가 어떤 뭐 노사 갈등에 대한 문제라든가 좀 기존의 저희 정통적인 보수적인 정책보다는 좀 다른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그 이후에 들어오신 당원들인 만큼 어떤 기성의 이런 정책이나 후보군보다는 새로운 분들에게 이런 투표세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번 컷오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비윤 측에 유리하다는 그런 판세를 예측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같은 당 내에서 뭐 비윤 친윤을 나누는 것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자신 스스로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어필했던 후보일수록 오히려 이번에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으로 이야기를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제 선택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탄핵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절성, 법리 등을 두고서 이제 여야 공방이 이제 아주 그 한층 뜨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 전 그 주간 리서치에서는 국민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말씀을 순서대로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너무 많은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국가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에 의해서도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의해서도 예방할 의무, 그리고 사후 바로 조치할 의무 등이 위반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측이 변호인이라고 하면 검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이분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세요. 근데 김도읍 의원이 대리인단을 꾸려서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탄핵이 될 만큼 헌법에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김도읍 의원이 이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면 사실 제대로 된 심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9명이 지금 계신데 여기서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사실은 퇴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8명 혹은 아니면 7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분들 중에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동되어서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헌법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법률적인 위반 행위가 이제 증명이 돼야 합니다. 물론 헌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은 이제 법 조문 자체가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아예 하위법들을 어긴 부분이 있느냐가 좀 쟁점이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보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 여론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이상민 장관이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오히려 물러나야 한다는 게 한 60% 정도 더 네. 높게 나왔는데 탄핵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면 또 이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이상민 장관이나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 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은 어떤 무능한 것이지 어떤 범죄 영역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상에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무능은 징계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도 처벌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법조항에서 위반 사항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그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는데요. 헌재가 기각을 할 때 만약에 그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있는데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될 경우 각각의 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간략하게 예측을 해볼까요? 저는 뭐 인용과 기각으로 인해서 역풍이 난다 안 난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 자체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에게 역풍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여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이상민 장관이 이런 그 당시에 어떤 결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감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을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면 결국 이런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풍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결국 민주당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는 기각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더 무게를 뒀다고 이야기 네. 드리고 싶진 않고, 근데 인용되면 당연히 이제 이것을 추진했던 야 3당에게 힘이 좀 더 실릴 거고, 저는 근데 기각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역풍이 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은 이런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죽었어요.
근데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강제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기각된다고 하면 현행 법령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강제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을 못 묻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확인한 정당들에게 뭔가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고 되려 법이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안전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구나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더 본격적으로 그럼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최소한 이제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죽어도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또 다른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각과 인용이 그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짧게 그 두 분 좀 들어볼까요?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기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역시 기각과 인용이 된다고 어떻게 된다, 기각이 됐다고 영향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권중비 대원 얘기하신 거에서는 사실 동의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저도 꼭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 탄핵 가능성이 제가 낮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제적인 법리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곧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면서도 현행 법상으로는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법리 미비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법을 어떻게 고쳐서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탄핵이 이제 그 화살이 손에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관역을 향해서 앞으로 이제 갈지 결과는 이제 지켜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 마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상황부터 대진표가 확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